시작해봅시다. 자,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겠다. 어찌됐든 이제 준우랑 현서 중3이고 선생님은 고등학교 2학년 과목인 생원을 이제 여러분들이랑 1단원부터 5단원까지 쭉 할 건데 쌤이 어떤 단어는 100% 다 설명해 드릴 거고 어떤 단어는 한 40% 정도만 설명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할 때 이거를 100% 다 소화하기는 어려운 파트가 분명히 있거든.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좀 설명을 하면 생명과학원은 총 크게 대단원 5개로 이루어져 있어. 맞죠? 1단원 생명과학의 이해는 겁나 쉬워. 난이도 얼마라고? 0이야. 그 다음에 대단원 2단원 사람의 물질 대사도 암기할 건 많지만 난이도는 0이에요. 거의 없어. 그냥 읽고 풀면 돼. 자, 3단원부터 이제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성과 몸의 조절을 크게 신경계, 호르몬, 그 다음에 면역, 방어작용 이렇게 3개로 보내는데 여기서부터 난이도가 조금 올라갑니다. 특히 수능이나 이제 내신에서 이 3단원에서 주로 나오는 준킬러 문제, 그러니까 완전 킬러는 아니고 준킬러 문제가 한 2개 정도 있거든. 그거를 이제 쌤이 맛보기로 첫 1회독에서는 맛보기로 쌤이 좀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 4단원이 뭐야? 유전이죠. 여기 난이도가 어느 정도냐면 거의 하늘을 뚫습니다. 그냥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유전 파트가. 알겠지? 거의 초고난이도 문제는 여기서 다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실제 수능에서도 유전 파트 킬러 문제만 한 4-5개 나올 거야. 그걸 다 푸는 사람을 쌤은 본 적이 없어요. 시간 내에 다 푸는 거는 힘들고요. 그 다음에 5단원이 뭐야? 생태계와 상호작용. 다시 난이도가 제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학원은 난이도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유전에 몰빵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내신에서는 보통 어떻게 되냐면 1, 2단원이 1학기 중간고사 여기가, 그 다음에 3단원이 1학기 기말고사, 그 다음에 4단원 유전이 2학기 중간고사죠. 맞지? 이때 생물을 많이 포기합니다. 1학기 때는 생물 할만한데 이러다가 2학기 딱 2학년 2학기 딱 되는 순간 유전 파트 딱 되는 순간 이제 학생들이 멘붕이 오거든. 와, 이거 잘못 선택했나?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수능 과목 비틀기 시작하죠. 이때는 수능 생물 해야겠다 이런 생각하다가 유전 딱 들어가는 순간 생물은 수능 과목으로 선택하면 안 돼. 막 이런단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2학기 기말고사 때 다시 유전이랑 이제 생태계 파트가 같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형태고, 수능도 20문제가 딱 여기서 나오고 유전 파트 5문제는 전부 킬러로 나올 겁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이 전반적인 이 대단원 5개에 대해서 이제 난이도와 그런 걸 좀 설명을 했고, 우리는 오늘 1단원을 다 할 거야. 그러니까 대단원 1단원을 다 할 겁니다. 알겠죠? 2시간. 2시간 안에 다 할 수 있어. 자, 10조 펴볼까? 요 파트는 1단원은 이게 중요해. 이 생명과학의 이해라는 제목 아래에 대단원 1단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준우가 이해해야 될 거는 딱 2가지입니다. 10쪽 제목이 뭐라 돼 있어? 생물의 특성. 그렇지. 생물의 특성. 생물은 어떠한 특성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가를 이제 외우시면 돼요. 이해하고 외우면 되고요. 쭉 넘겨서 20쪽 펴볼까? 21쪽. 21쪽 B 제목 뭐야? 생명 탐구방. 그렇지. 2번째는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이야. 맞니?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을 이제 준우가 이해하고 외우시면 됩니다. 이 1단원은 딱 요것만 공부하면 돼요. 이것만 딱 공부하면 되고 수능이나 내신에서도 딱 요것만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에 대해서 오늘 1시간 공부를 할 겁니다. 자, 다시 10쪽으로 돌아와서 자, 생물의 특성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생물의 특성입니다. 준호 그냥 러프하게 한번 답해보세요. 생물이 뭐야? 뭐를 생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살아요. 살아있는 거? 오, 살아있는 게 뭔데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 그러면 식물은 생물이 아니야? 걔네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뭐라 할 수 있을까? 그쵸? 식물도 움직이죠. 그리고 걔네들도 분명히 생물입니다. 맞죠? 그러면 일단 생각을 안 해도 생물은 될 수 있단 말이지. 맞죠? 그러면 조금 더 정확한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맞지? 그래서 움직이는 거 이렇게 설명할 수 있거든. 근데 꼭 생물만 움직이나? 생물이 아닌 것도 어찌됐든 움직이잖아. 맞지? 뭐 자이든 타이든 움직이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수많은 생명과학자들이 생물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굉장히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유기적인 이 물체다 보니까 한 문장으로 정의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생물의 특성이라고 해서 생물이 가져야 할 조건 6개를 딱 만듭니다. 그게 10쪽, 11쪽에 나와 있어요. 10쪽, 11쪽, 12쪽에. 자, 첫 번째, 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포. 그렇지. 첫 번째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생물이라면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야 돼. 우리 인간이나 뭐 사자, 호랑이 같은 동물들은 동물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해바라기나 소나무 이런 식물들은 식물 세포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할 때 두 가지 종류가 나오죠. 뭐냐면 단세포 생물과 다세포 생물이 있어. 맞아? 이거는 굉장히 직관적인 표현 방법이에요. 그냥 단어를 딱 읽으면 뭔지 느낌이 파고잖아. 맞지? 단세포 생물은 세포 한 개가 그 생물 하나의 개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가 있죠? 아메바 이런 거 있나? 들어봤어? 아메바? 친구들 놀릴 때 아메바라는 용어 씁니까? 잘 안 씁니까? 나만 썼구나. 그다음에 뭐 집신벌레 이런 거 있습니다. 맞지? 저건 좀 쓰는 것 같아. 예? 뭐라고요? 놀릴 때 쓰는 것 같아 지금. 이거? 예? 이거 안 쓰고 이거 쓴다고? 특이하군요. 그 다음에 다세포 생물은 뭐야? 이 마늘 다뜨야지. 맞죠? 여러 개의 세포가 하나의 생명체를 이루는 거다. 맞지?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 우리 같은 인간이 있겠죠. 그렇죠? 인간 또는 뭐 코끼리 또는 뭐 식물 같은 것도 있겠죠. 뭐 있을까? 해바라기 뭐 이런 거 있겠죠. 그렇죠? 식물 같은. 얘네들은 여러 개의 세포가 하나의 생물을 이룬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생물이 아닌 거다. 맞죠? 그렇지. 당연한 거야. 생물의 최소한의 특성이야.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생물이 아닌 겁니다. 맞죠? 그래서 조금 이따가 하겠지만 바이러스 들어봤어? 네.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말은 결론은 뭐야? 얘는 생물이 아닌 거야. 알겠죠? 바이러스는 생물이 아닙니다. 오케이? 좋아요. 두 번째 생물이 가져야 될 특성 뭐죠? 물질 대사. 물질 대사를 한다입니다. 물질 대사입니다. 맞나? 물질 대사는 이 단어가 약간 처음에 배울 때는 좀 직관적으로 안 와닿을 수 있거든. 쌤이 설명할게. 물질 대사는 뭐냐면
얘의 정의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입니다. 괜찮나? 그렇죠?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인데 좀 직관적으로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공부하고 운동하고 생활하고 하려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 맞지? 밥을 먹으면 그 밥을 우리 몸이 소화를 시키죠. 그리고 에너지를 생산하지, 맞죠? 그리고 그 만든 에너지를 우리가 움직이는데 쓴단 말이야, 맞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틀어서 물질대사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괜찮나? 그래서 물질대사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두 개로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면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으로 나눕니다. 오케이? 책에 나오나? 나오네요. 동화작용, 이화작용 나오죠? 동화작용은 뭐냐면 저분자 화합물을 고분자 화합물로 합성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걸 떠올리면 되냐면 우리가 밥이나 고기 같은 걸 먹잖아, 맞지? 고기를 먹으면 우리 몸에서 고기를 소화시켜서 굉장히 많은 양의 아미노산을 얻거든요. 그러면 이 아미노산을 우리는 어떻게 보통 사용하냐면 막 근력 운동 같은 거 막 해서 보디빌더도 보면 막 근육 키우고 하잖아요, 맞지? 이런 본인의 몸을, 그러니까 단백질이죠. 이 근육을 키우는 데 쓰는 게 동화작용의 예시가 될 수 있죠. 본인이 먹은 음식물을 단백질을 이용해서 본인의 몸을 구성하는 근육 단백질을 합성해내는 거, 이런 게 동화작용이야. 괜찮나? 저분자 화합물을 고분자 화합물로 합성하는 걸 동화작용이라고 하고, 그 예시로 아까 말했던 게 뭐가 있냐면 우리 몸에 이제 단백질을 합성해내거나, 그리고 식물 같은 경우는 뭘 하지? 그렇지, 광합성을 하죠. 광합성 같은 걸 해서 이산화탄소를 포도당으로 합성해낸단 말이야, 맞죠? 이런 거 아마 배웠을 거야. 이런 게 동화작용이야. 통합과학에서도 하죠. 그 다음에 이화작용은 그 반대죠. 뭐야 얘는? 분자. 그렇지, 얘는 고분자 화합물을 저분자 화합물로 분해하는 거야, 맞죠? 분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냐면 소화, 맞아? 소화가 뭐야? 음식물, 그 커다란 덩어리 음식물을 먹으면 위에서 막 위액 분비하고 하면서 음식물을 막 잘게 쪼개잖아요, 맞죠? 뭐야? 커다란 음식물을 잘게 쪼개는 거. 이런 게 이제 이화작용의 예시로 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광합성의 반대말이죠. 세포호흡 같은 걸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이 세포호흡 같은 경우는 2단원, 대단원 2단원에서 우리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알겠나? 이때 이것도 알고 있으면 좋은데, 저분자에서 고분자로 이제 에너지 양이 늘어나려면 얘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 맞지?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급열 과정이라고 부르고,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이제 분해하면은 이 에너지 차액만큼 밖으로 빠져나간단 말이야, 맞죠? 이런 거를 발열, 밖으로 열이 빠져나가는 거 발열 반응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이 에너지를 우리가 포착해서 사람들이 이제 생활하는 데 쓰는 에너지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요거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괜찮나? 좋습니다. 어찌됐든 생물은 물질 대사를 해야 된다. 본인의 에너지를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된다. 괜찮죠?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있어?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 그렇지.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인데 요거 두 개는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어. 지금 이 책을 보면은 얘네 둘을 3번이라는 번호 아래에 같이 놓잖아, 맞죠? 근데 요즘 트렌드가 학교 내신도 그렇고 수능에서도 그렇고 얘랑 얘를 좀 구분하는 추세예요. 알겠지? 이거 두 개를 따로따로 생각해줘야 돼. 그러니까 마치 얘를 3번, 얘를 4번처럼 생각해주면 좋아요. 자, 자극에 대한 반응은 뭐가 있을까? 칼로 여기 찌르면 겁나 아프죠. 아프죠?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이야. 칼로 찌른다는 자극을 주면은 우리뇌가 그걸 인식하고 고통을 주는 것이 맞죠? 반응이야. 또 이제 시험을 자주 쉴 때 되는 유형으로는 뭐가 있냐면 해바라기 같은 거. 해바라기는 어떻게 되냐면 걔 이름이 왜 해바라기야? 햇빛을 받으면 그 해바라기 고개를 해가 있는 방향으로 틀거든요, 맞지? 즉 햇빛이라는 자극이 오면 해바라기는 햇빛을 잘 받아야지 하고 반응을 하는 거죠, 맞아? 요런 거. 또 이 책에도 나오는데 여기 보여? 미모사라고 보이니? 이 미모사 이파리는 툭 건드리면 자극이 들어가면 얘가 갑자기 이파리를 확 쪼그러뜨려요. 요런 특징이 있어. 이 미모사도 굉장히 많이 출전됩니다. 그래서 얘를 좀 적어보면 해바라기나 미모사 이파리 같은 게 있다라는 거죠. 되겠나? 그 다음에 항상성은 뭐야? 유지하려. 그렇지. 우리 몸이나 보면은 모든 생물들은 본인의 상태를 어떻게든 좀 일관성 있게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단 말이야, 맞죠?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 이제 주는 사람의 체온은 항상 그렇죠. 몇 도? 36점. 36.5도, 맞지? 사람의 체온은 뭐 독감이나 감기가 걸리면 올라가긴 하지만 항상 36.5도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죠, 그렇죠? 항상성은 뭐냐?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체온, 그 다음에 뒤에 3단원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뭐 혈당량, 그 다음에 삼투압, 요런 종류들을 항상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 두 개를 조금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뭐 있죠? 발생과 생장. 발생과 생장. 생장. 좋습니다. 발생과 생장이 있다. 발생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해요. 그 사람이 태어나는 과정을 보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걸 수정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 수정된 세포가 분열을 해, 맞죠? 2세포기, 4세포기, 8세포기, 16세포기 이러면서 세포 분열을 자꾸 해가면서 걔네가 배아가 되고 태아가 되고 이제 아기가 태어나서 쭉쭉쭉쭉 자란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발생은 뭐냐면 얘는 수정부터 태아가 될 때까지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되겠나? 생장은 뭐냐면 그 뒤 태아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이제 성인이 돼서 늙어 죽을 때까지, 맞나? 이제 개체가 몸집을 점점점 키우고 이제 성장하는 걸 생장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두 단어를 조금 구분할 수 있겠어? 발생은 수정부터 태어날 때까지, 생장은 태어난 직후부터 몸집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거는 어린 개구리가 성체 개구리로 되는 과정이 나오고 있죠, 그렇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 있어? 생식과 유전. 생식과 유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생식이 뭐냐면 생물이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과 닮은 자손을 만드는 현상이죠.
생식은 종족 번식을 위해 자신과 닮은 자손을 만드는 과정이야. 그리고 유전은 뭐냐면 이 유전이란 단어는 익숙하죠? 맞지? 부모 세대의 어떤 형질이 자식 세대에 그대로 물려지는 현상을 말하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선생님은 아버지랑 굉장히 많이 닮았거든요. 준우는 어머니 쪽이 더 닮았어? 아버지 쪽이 더 닮았어? 어머니랑 더 닮았나요?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부모 세대의 형질이 자식 세대에 전달되는 것이 유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구분하면 좋은 게 하나 있거든요. 설명해 드릴게요. 자, 갑시다. 세포 분열이 가지는 의미가 두 개가 달라요. 요거는 아마 책에 없을 텐데 적어두면 좋아. 자, 뭐냐면 자, 한번 생각해볼까? 단세포 생물, 아메바가 있어. 아메바 쌤 한번 그려볼게요. 잘 그렸죠? 예? 메타몽이요? 저런. 자, 아메바는 세포 분열을 하면 얘 하나 되면서 서로 다른 개체가 되죠. 맞아? 이해돼? 자, 인간은 세포 분열을 하면 여기 쌤도 지금 세포 분열을 내 몸에서 계속 하고 있잖아, 맞죠? 준우도 지금 준우 몸에서 세포 분열을 계속 하고 있어. 인간이나 코끼리 같은 이런 다세포 생물은 세포 분열을 하면은 덩치가 커진단 말이야, 맞죠? 키가 크고 뭐 덩치가 커져. 자, 그래서 이 단세포 생물과 다세포 생물에서 세포 분열이 가지는 의미가 달라요. 봐봐, 단세포는 세포가 분열하면 서로 다른 개체가 돼, 맞지? 그러니까 하나의 개체가 세포 분열을 해서 두 개의 개체가 만들어져요. 이거는 뭐냐면 얘야. 자손을 만드는 거죠. 맞아? 그래서 단세포 생물에서 세포 분열이 가지는 의미는 생식과 유전입니다. 이해돼? 자, 근데 다세포 생물에서 세포 분열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얘야. 맞죠? 아기가 수정돼서 태아가 될 때까지도 세포 분열을 하고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자랄 때에도 세포 분열을 한단 말이야. 맞죠? 다세포 생물에게 세포 분열은 발생과 생장입니다. 이걸 이용하는 함정 문제가 내신이나 수능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순히 세포 분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떤 동물이 세포 분열을 하고 있느냐, 어떤 생물이 세포 분열을 하고 있느냐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거 준우 이해되나?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갈까? 뒤로 12쪽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뭐죠? 적응과 진화. 그렇지. 적응과 진화야. 적응이란 단어와 진화란 단어는 굉장히 뭐 생명과학적인 용어라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도 좀 많이 쓰이는 좀 상식적인 용어죠. 적응 뭐야? 어떤 동물이 어떤 그 환경에 놓여졌을 때 그 환경에 잘 적응하는 걸 적응이라고 하죠. 그렇지? 진화는 뭐야? 세대가 거듭될수록 이제 그 환경에 맞춰서 변하는. 그렇지. 그죠? 괜찮아요. 잘 하고 있구만.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적응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 같은 경우에 그 이런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에 딱 들어가는 순간 아무것도 안 보인단 말이야. 맞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 이 어둠에 익숙해지면은 조금씩 뭔가 윤곽이나 이런 게 드러나면서 보이기 시작하죠. 이런 것들을 적응이라고 해요.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생물이 그 환경에 익숙해지는 걸 말하는 거야. 맞죠? 근데 진화는 짧은 시간 내에 일어나진 않아. 맞죠?
굉장히 긴 세대를 거듭해 가면서 그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쌤이 좀 극단적인 예시를 들거든. 진화 설명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선생님이랑 선생님 와이프가 있어. 쌤 결혼 안 했어요. 결혼했다 치자. 자식을 낳아. 너무 많이 나왔나? 너무 많이 나왔긴 한다 맞죠? 좀 더 나올까? 문제 되겠는데 이거? 굉장히 진짜. 네, 나왔어 맞죠? 그러다가 이런 게 생겨. 뭐냐면 돌연변이라는 게 일어나. 맞죠? 이 돌연변이는 생명화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돌연변이가 나쁜 방향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야. 대부분 나쁜 방향으로 일어나긴 하지만 가끔 이제 좋은 방향으로 일어나요. 자,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이 친구가 어떻게 태어났냐면 완전히 털복숭이로 태어났어. 진짜 원숭이만큼 털이 많아. 그래서 처음에 놀림을 받죠. 쟤 털이 왜 이렇게 많아? 이러면서 놀림을 받아. 근데 웬걸? 그렇지, 빙하기가 와. 이 지구에 빙하기가 갑자기 찾아와. 그러면서 온 전 지구가 막 그 평균 온도가 영하 20도 찍고 막 그래. 그래서 이 인간들이 거기에 적응을 못하고 전부 죽죠. 나도 죽었어. 근데 얘는 이게 뭐가 춥다고 저러지? 이러면서 이제 꿋꿋이 살아. 다 죽고 얘만 살아남아. 맞죠? 그리고 똑같은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그 여자를 만나서 아기를 낳으면 얘네 자식들은 이 부모 세대의 형질을 물려받으니까 전부 털복숭이들로 태어나겠지. 맞아? 이때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자연 선택이라고 합니다. 빙하기가 찾아온 자연이 살아남기 쉬운 개체를 선택한 것처럼 보이잖아. 맞지? 이런 털복숭이들이 살아남고 이 환경에 잘 적응한 생물들이 이제 그 형질을 또 자식 세대에 물려주면 그 자식도 역시 환경에 잘 적응을 하겠죠. 맞지? 지금 쌤이 아주 극단적으로 예시를 들었지 이게 갑자기 한 세대에 갑자기 이런 돌연변이가 찾아오고 갑자기 빙하기가 찾아와서 이런 일이 벌어지진 않아. 맞죠? 이거는 항상 굉장히 긴 세대에 걸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진화라는 게. 쌤 극단적으로 설명했지만 준호 이해하겠죠? 요런 걸 진화의 예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좀 쪽팔리니까 지울게요. 이렇게 자식을 많이 낳을 수 없어요. 그렇죠? 자, 어쨌든 적응과 진화해서 보면은 이게 대표적인 예시인데 갈라파고스 군도에 사는 핀치새 보여? 큰 땅 핀치새와 딱따구리 핀치새 보면은 부리 모양이 어때? 다르다. 맞지? 어떤 먹이를 주로 먹냐에 따라서 같은 종류의 핀치새임에도 불구하고 부리 모양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몇 시지 준호? 저기 있어. 폰 저기 있어? 한번 봐주시겠어요? 쌤 녹화 중이어가지고. 46. 몇 시? 4시. 4시? 오케이. 자, 거기 12쪽 탐구 자료창 보면은 생물과 비생물의 차이점 해가지고 강아지와 강아지 로봇이 있다. 맞죠? 이제 보면은 이제 공통점은 머리, 몸통, 4개의 다리를 가지고 꼬리가 있다. 뭐 이런 거 당연하고 강아지는 먹이를 먹어서 에너지를 얻고 강아지 로봇은 건전지 이제 충전기로 충전해주면 에너지를 얻는다. 맞죠? 그래서 에너지를 얻어서 움직일 수 있고 자극을 감지하여 반응하고 소리를 낼 수 있다. 뭐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 자, 차이점을 잘 알아둬야겠죠? 강아지는 생물이야. 뭘로 이루어져 있죠? 강아지 로봇은 세포가 아니고 어떤 기계적인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맞지? 이런 게 또 차이점이 되고 기능적인 면에서는 강아지는 물질 대사를 하지만 강아지 로봇은 그냥 충전기로 충전만 하면 돼. 맞죠? 그리고 강아지는 발생과 생장, 그러니까 덩치가 이제 먹으면 먹을수록 커지고 이제 무게도 증가하지만 강아지 로봇은 한결같이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죠. 그렇죠?
그리고 강아지는 이제 생식 과정을 통해서 자손을 놓지만 강아지 로봇은 자손을 만들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이제 알고 있으면은 무엇이 생물이고 무엇이 비생물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바이러스인데요. 바이러스도 지금 해버릴까 그냥? 자, 요까지 일단 따라왔죠? 준호 괜찮나? 네. 오케이. 자,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는 좀 다른 색으로 적어볼까? 바이러스는 요거를 구분하는 게 일단 최우선이야. 바이러스는 생물이라고 하기에는 갖추지 못한 게 있죠. 그렇고 비생물이라기 하기에는 분명히 가지고 있는 생물적 특성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생물적 특성과 비생물적 특성을 좀 구분해서 알아두면 좋아요. 자, 먼저 얘 먼저 볼까? 바이러스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얘는 비생물적 특성이야. 얘는 세포가 아닙니다. 맞죠? 그 다음에 바이러스는 물질 대사를 할까요? 아니. 원래는 안 하거든. 근데 이 바이러스의 생물적 특성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바이러스는 스스로 물질 대사를 못해요. 알겠지? 스스로 혼자 있을 때는 얘는 무생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어떤 다른 동물이나 식물에게 감염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기생을 하잖아. 맞지? 그때는 물질 대사를 한단 말이야. 그렇죠? 뭐냐면 숙주의 기생충일 때는 물질 대사를 합니다. 혼자 살 때는 물질 대사를 안 해. 근데 기생하고 있을 때, 다른 동물이나 식물에 기생하고 있을 때는 물질 대사를 한다라는 거죠.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그 다음에 얘는 유전 물질이 있어요. 생물적 특성 중에 이제 이거죠. 유전. 유전 물질이라고 하면 뭐죠? 어떻게 동물이 본인과 닮은 자손을 놓을 수 있지? 어떤 게 자손에게 물려지는 거야? 알고 있나? DNA. 그렇지. 인간 같은 경우는 DNA, 나의 DNA가 자식한테 물려지는 거잖아. 맞지? 이처럼 이제 유전 물질을 DNA 또는 RNA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DNA를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를 DNA 바이러스, RNA를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를 RNA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혹시 DNA와 RNA 차이점 알아요? 모양이 오? DNA를 반띵하면 RNA. 오? 어떻게 알았지?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오우씨. 이래서 과학 유튜브로 봐야 되는구나. 맞아요. DNA는 이렇게 생겼어. 본 적 있죠? 네. RNA는, DNA는 사슬이 두 개야. 이걸 이제 우리는 좀 고급진 용어로 이중 나선 구조라고 하거든. 이중으로 되어 있는 나선 구조.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유전 물질인 염기가 이렇게 콕콕콕 박혀 있죠. RNA는 이 두 개의 나선 중에서 한 가닥만 이렇게 가져오는 거야. 한 가닥만.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DNA는 이중 나선 구조, RNA는 단일 사슬 구조라고 하거든. 그래서 딱 절반인데, 자, 여기서 이제 좀 설명하고 싶은 거는, 자, 얘는 염기가 지금 노란 색깔 사슬 안쪽에 모여 있죠. 그러니까 보호를 받고 있는 거야. 염기, 이 유전 물질이야 이게 전부. 염기가 이게 이제 요게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생김새가 결정이 되는데 이게 지금 노란 색깔 골격 안쪽에 보호받고 있고 얘는 보호받고 있어 아니면 바깥 노출되어 있어? 노출되어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돌연변이가 심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너무 잘 바뀌어. 순서나 이런 게 구조나 이런 게 너무 잘 바뀌어요. 그래서 RNA 바이러스는 돌연변이가 엄청 심해. 그래서 이런 말 들어봤을 거야. 독감, 감기 이런 거 정복할 수 없다라고 하죠. 왜 그래? 맨날 바뀌어. 돌연변이가 너무 심해. 그래서 맨날 이제 예전부터 항상 있어 왔죠. 사스, 그다음에 메르스, 또 뭐 있어요? 최근에 코로나. 이런 애들은 전부 RNA 바이러스. 돌연변이가 자꾸 일어나니까 인간에게 자꾸 해로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지, 그렇죠? DNA 바이러스는 생각보다 정복된 것들이 좀 많아요. 얘네들은 돌연변이가 잘 안 일어나거든, 그렇죠? 요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오케이, 좋습니다. 또 볼까? 그래서 쌤이 아까 하려던 말이 이거야. 생물적 특성에는 이제 적응과 진화라는 게 이제 있는데 RNA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돌연변이가 자주 일어나니까 어찌 보면은 여기에 특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렇지? 그래서 RNA 바이러스는 적응과 진화를 하는 생물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비생물적 특성은 다 적었죠. 일단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숙주 바깥에서는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한다라는 특징이 있다, 그렇지? 괜찮나요? 오케이. 일단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 정도만 할까? 더 나가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바이러스의 구조만 한번 볼까? 바이러스의 구조. 자, 바이러스는 일단 세포가 아니잖아, 맞지? 그러면 얘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라고 하면 너무 단순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단백질 플러스 유전 물질. 너무 간단하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바이러스 하면 이제 박테리오 파지라고 해서 요렇게 생긴 단백질 껍질에 요 안에 이런 식으로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단백질 껍질 안쪽에 본인의 유전 물질. 얘는 DNA든 RNA든 하나를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바이러스야. 생각보다 단순한 구조죠. 그래서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어느 정도로 작냐면 진짜 작거든. 이렇게 해볼까? 세균 알지? 준호. 세균 하면은 대표적인 예시로 우리 대장 속에 살고 있는 대장균 있다, 맞지? 대장균도 세포 하나거든요, 맞아? 걔도 세포 하나야. 굉장히 작잖아, 맞죠? 근데 이 대장균에 기생하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포 하나짜리 균이랑 바이러스 크기랑 한번 우리 비교해 보자면 이렇게 해볼까? 대장균이 우리 김생학원 학원 전체라고 비유를 하자. 그러면 바이러스는 어느 정도 크기 될 것 같아? 사람 사이즈. 사람 사이즈? 아니에요. 작아. 요 정도 될 거야. 들어온 줄도 몰라. 그러니까 그 대장균에 기생하는 이런 박테리오 파지 같은 애들은요, 대장균이 파지가 들어온 줄도 몰라요. 아니 생각해봐. 이런 커다란 학원에 요거 딱 들어오면은 들어온 줄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니까 본인이 감염된지 안 된지도 몰라요. 대표적인 예시로 우리도 바이러스 들어와서 감기 걸렸다 해보자. 감기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감염된 줄 모르죠.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는 정말 작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요렇게 해서 생물의 특성과 이제 생물이 아닌 바이러스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 요거 하나만 더 해볼까? 그러면 이 바이러스는 보다시피 굉장히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요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이 지구상에 나타난 게 생물과 바이러스 중에서 지구상에 뭐가 먼저 나타났을까? 조금 단순하게 생각하면 바이러스는 굉장히 단순한 구조니까 어찌 보면 진화적으로 하등한 친구잖아, 맞지? 생물은 복잡한 구조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굉장히 고등 생물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뭔가 느낌적으로는 얘가 먼저 나타났을 것 같죠, 맞아? 자,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 친구가 먼저 나타나야 돼. 왠 줄 알아? 왜냐면 바이러스는 숙주에 기생하고 있지 않으면 얘는 의미가 없는 친구잖아, 맞지? 그러면 생물이 없는 환경에서 바이러스가 먼저 나타났다라고 하면 얘는 누구한테 기생을 해야 돼? 기생할 친구가 없죠. 그래서 바이러스는 먼저 나타난 존재가 아니에요. 무조건 생물이 먼저 나타나고 그 후에 바이러스가 나타나야 돼, 맞지? 그래야 얘가 여기에 기생을 할 수 있으니까, 맞아? 숙주세포로 삼아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 요런 거 가끔 물어봅니다. 자, 어쨌든 우리 첫 시간 생물의 특성에서 요 6가지만 좀 정확하게 외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준호 괜찮나? 오케이. 요거 잠깐 이제 스톱했다가 우리 좀만 쉬었다가 20쪽 마저 나가도록 할게요.